이스라엘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의 특유의 정을 처음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7%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한국 귀화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소식에 한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한편으론 기쁨과 혼란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민들도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만 하는 나라로 보이진 않을까? 이 친절한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까? 그들의 불안은 놀랍게도 한국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기 힘든 분위기 뒤에는 한 명의 의사, 그리고 30년 경력의 이스라엘 핵심 인사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뒤흔든 정의 작전, 그리고 이스라엘조차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반응.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귀화 추진을 찬성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찬성하지 않으셔도 그 이유도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엘리 코엔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30년간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해온 수석자문관이죠.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러시아의 강압적 협상, 미국의 실용주의, 독일의 완벽주의까지 모두 경험했어요. 하지만 단 한 나라만큼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바로 한국입니다. 텔아비브 국방부 청사 7층에서 공문서를 받아든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 의료 원조팀과의 협업 지시라니. 다니엘 부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엘리, 이번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겠지?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벌써 한숨이 나왔죠. 또 한국과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5년 전 그 악몽 같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기술 협력 협상이었어요. 6개월간 끌어온 그 협상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완전한 패배를 맛봤죠. 한국 대표단은 표면적으로는 극도로 예의 바르고 협조적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선물까지 챙겨왔어요.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계산기 같았어요.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자국의 신리만을 추구하는 냉정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저는 그때까지 이런 협상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정교했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부터 시작해서 치밀한 시나리오, 그리고 절대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까지. 저희가 양보할 때까지 미소로 기다리고 저희가 조급해할 때까지 침묵으로 압박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각본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정보력이었습니다. 저희 내부 사정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예산 한계, 정치적 압박, 심지어 개인적인 성향까지 모두 알고 있는 듯했죠. 협상 중간중간 던지는 질문들이 너무도 날카로워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결국 그 협상은 저희 완패로 끝났어요. 한국 측이 원하는 조건을 거의 다 들어줘야 했죠. 협상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실속만 챙기는 나라라고, 감정이나 우정 같은 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만났을 때도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사라, 요시 모두 10년 이상 함께 일해온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이었죠. 그들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한국인들은 오직 실속만 챙긴다고. 30년간 외교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협상, 상대 중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냉정한 전략을 구사하는 나라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동반자 의식이나 순수한 선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모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성취나 경제 발전상을 보면 꽤 긍정적인 나라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라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그렇게 냉정한 나라일까 의문을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전략의 일환이라고. 문화 수출도, 경제 성장도 모든 게 철저히 계산된 국가 브랜딩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이나 진실한 관계 같은 건 없다고 믿었죠. 교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그 협상에서 느꼈던 차가운 기운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속지 않겠다고.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이에요. 30년간 쌓아온 외교 경험을 총동원해서 한국팀을 상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품고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곧 완전히 뒤바뀔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제 아들의 생명을 건 위기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제 아들 요나탄 때문이었습니다. 12살 요나탄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키워온 아이라 더욱 소중했죠.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에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새벽 3시쯤이었나 요나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즉시 구급차를 불렀죠. 하다사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희귀 심장질환이라고 했어요.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악화되면서 급성 쇼크가 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심장 수술은 자신들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성공 확률이 30%를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마침 이스라엘에 한국 심장외과 협력단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심장 수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혹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불신과 아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충돌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몇 시간 후 한국 의료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도윤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50대 중반의 의사였어요. 인상이 온화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내심 또 다른 계산적인 한국인을 만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김도윤 교수는 요나탄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수술이 가능하다고.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85% 정도라고 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들은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김도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의료진 파견 일정에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수술을 해주겠다고.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인들은 모든 걸 계산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김도윤 교수의 말에서는 순수한 의료진으로서의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수술 전날 밤 김도윤 교수가 병실에 왔습니다. 요나탄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축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한국 축구 선수 이야기를 해줬어요.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들 말이죠. 요나탄이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저를 복도로 불렀어요.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아들이 있다고. 요나탄과 비슷한 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죠. 그 순간 김도윤 교수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계산이나 이익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인들에 대해 품어온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당일 김도윤 교수팀이 6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도윤 교수가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도윤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했어요. 요나탄이 위험을 넘겼다고 했죠. 그런데 김도윤 교수가 다음에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수술 중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했다고.
마치 자신의 아들을 수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이 아이가 제 아들이라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한국인에게서는 더욱 그랬죠. 수술 후 며칠간 김도윤 교수는 매일 병실에 들렀습니다. 요나탄의 회복 상태를 점검하고 아이와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공식 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돌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적어도 김도윤 교수에게서는 계산이나 이익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의사로서의 양심과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함만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스러웠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차갑고 계산적이라고 믿어왔는데 김도윤 교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탄이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아직도 김도윤 교수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도윤 교수가 공식 진료 시간이 끝난 후에도 병실에 나타난 겁니다. 오후 7시쯤이었나. 이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김도윤 교수는 요나탄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수술 부위를 살펴보고 아이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어봤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순수한 마음일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5년 전 협상에서 겪었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도윤 교수가 또 퇴근 시간 이후에 병실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까지 들고 왔어요. 요나탄이 좋아할 만한 축구공이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 로고가 새겨진 공이었죠. 요나탄은 정말 좋아했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공을 만지작거리며 신나했습니다. 김도윤 교수도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행동의 의도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만약 계산적인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순수한 마음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제 편견이 너무 강했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떠나고 나서 요나탄이 저에게 말했어요. 김도윤 교수가 정말 좋은 사람 같다고,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수술할 때도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준 의사에게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니.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게 선입견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김도윤 교수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국 의료진도 함께였어요. 간호사 2명과 레지던트 1명이었습니다. 모두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내서 온 거였죠. 그들은 요나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음식 이야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나탄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자 모두 박수를 쳐줬어요. 병실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연기라면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기치고는 너무 자연스럽고 진심 어려 보였어요. 특히 간호사 중 1명이 요나탄에게 건넨 쪽지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글과 히브리어로 쓰여진 짧은 메시지였어요. 빨리 나아서 다시 축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씨체가 정성스럽고 예뻤어요. 의료진들이 떠나고 나서 요나탄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다고,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의사들과는 뭔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아직도 한국인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을 살려준 은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김도윤 교수와 한국 의료진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이게 한국 문화의 특성인가 싶기도 했죠. 문득 5년 전 협상에서 만났던 한국인들이 떠올랐어. 그들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따뜻한 면이 있는 건 아닐까. 협상장에서는 냉정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품어온 편견이라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의심이 계속 교차했죠. 이런 제 모습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도윤 교수가 또 왔습니다. 요나탄의 회복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좋아했어요.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원 후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정성과 배려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계산이나 목적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방어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요나탄이 회복되어 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서 한국 의료진의 활동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정치적 파장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시작은 아미타이 벤 다비드 의원이었습니다. 보수당 소속으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강경파 정치인이었죠. 그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한국식 감정 외교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그들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의료 분야를 통해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김도윤 교수와 한국 의료진들이 요나탄을 치료하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 그런 정치적 목적은 전혀 느낄 수 없었거든요. 순수하게 환자를 돕고 싶어하는 의료진의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미타이 의원의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문화와 기술을 앞세워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료 지원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에 나온 겐델만 교수의 발언이었어요. 텔아비브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인 겐델만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아미타이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겐델만 교수는 한국을 정교한 전략가라고 평가했어요. 인도주의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의료나 교육 같은 분야를 통해 상대국 국민들의 호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분석했죠. 저는 그 분석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5년 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과 비슷한 면이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모든 걸 계산해서 한다는 관점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도윤 교수의 모습이 떠올랐어. 퇴근 후에도 병실에 와서 요나탄을 돌봐주던 그 진심 어린 모습. 정말 그것도 다 계산된 연기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겐델만 교수는 더 나아가 위험성까지 경고했어요. 문화적 귀속감은 결국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이 커지면 나중에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런 논란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관료들이 한국 의료진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식적인 협력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접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국방부 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다니엘 부장관이 저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한국 의료진과의 협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김도윤 교수와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순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분석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혼란스러웠죠. 특히 아미타이 의원이 제기한 한 가지 점이 저를 고민에 빠뜨렸어요. 한국인들의 정의라는 감정이 정말 순수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미타이 의원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방을 자신들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라고 감정적 유대감을 통해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요나탄을 통해 느꼈던 한국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까지도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저도 그들의 전략에 넘어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발심도 들었어요. 제 아들을 살려준 사람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매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적어도 김도윤 교수에게서는 그런 계산적인 면을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 말이죠.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 대사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의료진의 활동은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이런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면도 있었어요. 겐델만 교수는 이런 공식 부인이야말로 전형적인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숨기면서 더욱 교묘하게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했죠. 저는 이 모든 논란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한국인들의 따뜻함이 정말 순수한 것인가? 아니면 정교한 전략의 일부인가? 5년 전 협상에서 느꼈던 그들의 냉정함과 김도윤 교수가 보여준 따뜻함을 어떻게 조화시켜 이해해야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을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단순히 선악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국방부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의료진과의 협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자리였어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어요. 아미타이 의원도 있었고 겐델만 교수도 자문 역할로 배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죠. 한국 의료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해온 발언문이 있었지만 갑자기 김도윤 교수의 모습이 떠올랐어. 요나탄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해주던 그 따뜻한 눈빛. 퇴근 후에도 병실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던 그 진심 어린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정에 없던 말을 했어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제 확신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나는 틀렸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미타이 의원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제 편견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적어도 제 아들을 치료해준 김도윤 교수에게서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느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사로서의 양심과 인간적인 따뜻함만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겐델만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더욱 교묘한 전략일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개인적 차원에서 호감을 얻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했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공식 일정에도 없는 수술을 개인적으로 해준 것, 퇴근 후에도 계속 병실에 와서 아이를 돌봐준 것, 이런 행동들에서 정치적 목적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념을 공개적으로 의심한다고 말한 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양심상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김도윤 교수에게 직접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한국 의료진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곳을 찾아갔어요. 작은 과일 상자를 들고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작스런 방문이라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과일 상자를 내밀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김도윤 교수는 정중하게 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있었는데 모두 반갑게 맞아줬어요. 차를 끓여주면서 요나탄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잘 회복되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요나탄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적 상황이나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직 환자에 대한 관심만 있었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말했어요. 요나탄 같은 아이들을 보면 의사가 된 보람을 느낀다고.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아픈 아이를 돕는 게 의사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숙소를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계산 같은 게 없다고. 정말 순수하게 환자를 돕고 싶어 하는 의료진들이라고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요나탄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그동안 너무 의심만 했던 것 같다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요나탄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도윤 교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다고 했습니다. 수술할 때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5년 전 협상에서의 경험 때문에 모든 한국인을 똑같이 보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어요. 30년간 쌓인 선입견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김도윤 교수와 한국 의료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5년 전 협상에서 만났던 한국인들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면이 있었을까? 협상장에서는 냉정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김도윤 교수처럼 따뜻한 사람들이었을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한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제 편견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도윤 교수를 찾아간 후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활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과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개인적인 친절함이 우연인지 아니면 체계적인 무언가가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기회는 며칠 후에 왔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이스라엘 의료진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국방부 협력 업무 담당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이스라엘 의사들과 함께 환자 사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마치 군대의 작전 회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중심이 되어 각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다른 의료진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는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지적은 분명히 했습니다. 비계 질서가 있으면서도 수평적인 토론이 가능한 독특한 구조였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는 김도윤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같이 오랫동안 함께 일한 팀 같다고 했어요. 김도윤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협업이 자연스럽다고, 개인보다는 팀 전체의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편의는 뒤로 미룬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어요.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퇴근 후에도 요나탄을 돌봐준 것, 다른 의료진들이 함께 병실에 온 것, 이 모든 게 개인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그들만의 협업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저는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병원이 아니라 작전기지 같다고 혼잣말을 했어요.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군사 조직 같았거든요. 며칠 후 한국 의료진들이 텔아비브의 한국 이민자 커뮤니티와 만나는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요나탄도 함께 가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열린 소규모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민 온 지 10년, 20년 된 사람들부터 최근에 온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려인 가정이었습니다. 부소련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한국계 가족이었는데 집 안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연해주로 강제 이주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소련 시절을 거쳐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긴 여정을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자부심만은 절대 잃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 가족의 아들이 이스라엘 군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 음식을 해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정말 한 가족 같았어요. 김도윤 교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정이라고.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나서서 돕는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문화를 접했지만 이런 따뜻함은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계산이나 이익 같은 게 전혀 없는 순수한 인간이었습니다. 요나탄도 그 분위기에 금세 적응했어요. 한국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끼리는 금세 친해졌어요. 축구공원 하면 충분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나탄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재미있다고, 자신을 진짜 친구처럼 대해줬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시스템이라는 것,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5년 전 협상에서 만났던 한국인들도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협상장에서는 냉정했지만 그것도 국가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차갑고 계산적인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걸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편견의 벽은 허물어졌다고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가고 있을 때 정치적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미타이 의원과 보수 세력들이 한국 의료협정 파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을 통한 여론전도 치열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건 겐델만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였는데 의료 지원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산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국회에서는 한국 의료진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정부 간 협정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의료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김도윤 교수 같은 분들의 활동을 막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요나탄을 살려준 김도윤 교수의 행동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니. 순수한 의료진의 선의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한국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의료진 파견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상 철수를 검토한다는 의미였죠.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한국 의료진과 직접 협력한 당사자로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국회 대회의실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아미타이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었고 겐델만 교수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긴장한 마음으로 질문을 기다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 한국 의료진의 정치적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미타이 의원이 직접 물어봤어요. 한국 의료진이 개인적 접촉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증언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김도윤 교수와 한국 의료진들은 오직 환자 치료에만 집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치적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죠. 겐델만 교수가 반박했어요. 그것이야말로 더 교묘한 전략이라고. 직접적인 정치 이야기 대신 감정적 유대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공식 일정에도 없는 수술을 해준 것, 퇴근 후에도 계속 병실에 와서 아이를 돌봐준 것, 이런 행동들에서 정치적 계산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어요. 특히 강조한 건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의사들도 인정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굳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한국인 간호사가 요나탄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한글과 히브리어로 쓰여진 짧은 글이었는데 빨리 나와서 다시 축구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진심이라고,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배려라고 증언했어요. 내가 낫는 날 꼭 다시 웃자라는 한 줄의 메시지에 얼마나 많은 진심이 담겨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대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미타이 의원도 잠시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겐델만 교수마저 머뭇거리는 모습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한 선의를 본 적은 없었다고,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인들을 의심했다고, 5년 전 협상에서의 경험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통해 그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증언했어요. 전직 군인이 정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무력이나 협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을 한국인들에게서 배웠다고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제 증언에 대한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30년 경력의 외교관으로서 경험한 사실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증언이 크게 다뤄졌어요. 여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에 대한 무조건적 의심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 한국 의료진 활동 제한 법안이 부결된 거예요. 제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언론에서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 작은 쪽지 하나가 많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어요. 청문회 이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론이 한국 의료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공개한 간호사의 쪽지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의료진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치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의료 협력을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미타이 의원조차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은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국회에서 한국-이스라엘 의료협력 조약이 공식 체결된 겁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인도적 차원의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이었어요. 조약 서명식에는 양국의 보건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국방부 대표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김도윤 교수와 한국 의료진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회에서 또 다른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바로 정신적 교류 협정이라는 독특한 제안이었어요. 단순한 경제나 기술 협력을 넘어서 문화적, 감정적 유대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건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사라 레비 의원이었습니다. 평소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분인데 한국의 정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국적을 넘어선 인간적 유대감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라 의원은 법안 취지 설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따뜻함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고, 진정한 인간애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어요. 놀랍게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말이에요.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겐델만 교수마저도 찬성표를 던졌어요. 한국인들의 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거였습니다. 정신적 교류 협정이 체결되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감정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형태의 협정은 세계 외교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했어요. 협정 체결 기념식에서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요나탄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김도윤 교수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초청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약간의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나탄이 꼭 가고 싶다고 했어요. 김도윤 교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요나탄의 완전한 회복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김도윤 교수와 한국 의료진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요나탄은 김도윤 교수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며칠간의 한국 방문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발전상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진심 어린 환대를 받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태극기 앞에서 요나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꼈습니다. 여기는 경쟁과 성과만 중시하는 차가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마지막 날, 김도윤 교수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말했어요. 한국이 제 아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 시야를 열어줬다고.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처음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대답했어요. 요나탄을 통해 자신도 많은 걸 배웠다고,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의료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공항에서 태극기 앞에 섰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경례를 했습니다.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외국 국기에 경례한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비행기에서 요나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 같다고, 사람들이 모두 가족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진정한 우방이었어요. 그 나라는 제 아들을 구했고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국적보다 깊은 관계, 이익보다 진실한 감정으로 연결된 동맹. 그것이 바로 한국과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새로운 외교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소년의 병이었고 그것을 치료해준 한국 의사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엘리 코헨이 편견과 냉소를 버리는 순간 그는 진정한 외교관의 품격을 되찾고 아버지로서의 소중함까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의료와 인도주의를 지키는 따뜻한 심장이 되었다는 사실,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도 인정한 한국의 힘, 그것은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정이었어요. 국적을 넘나드는 진실한 마음,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남을 돌보는 따뜻함,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두 나라의 새로운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익보다 진심을, 계산보다 배려를 택한 한국의 선택이 결국 더 큰 신뢰와 협력을 만들어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